통장에 얼마 있어야 부자죠? 이 질문 사실 틀렸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부자의 기준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신 데이터로 한국 자산 등급 8개 층을 모두 보여드립니다. 1층부터 8층까지 본인이 어느 층인지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입니다. 등급표를 다 본 분들이 마지막에 깨닫는 사실, 한국에서 부자를 가르는 진짜 기준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는 것. 그 정답은 영상 후반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국 자산 8층 빌딩에 입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가야 합니다. 등급을 뭘로 매기느냐? 이걸 안 정하고 들어가면 끝까지 헷갈립니다. 기준은 단 한 줄입니다. 순자산, 통장에 있는 돈,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을 다 더한 다음 빚을 빼고 남은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것 빼기 갚을 것. 오늘 영상은 통계청이 2025년 12월에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근거로 합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서 가장 최신 공식 통계입니다. 집값이 포함된 숫자라는 점,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한국 가구의 평균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평균 자산이 약 5억 6천만 원, 평균 부채가 약 9천만 원, 그래서 평균 순자산이 4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이 숫자,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의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구들이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진짜 한국 가구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100명을 줄 세웠을 때 50번째 가구의 순자산은 얼마일까요? 약 2억 4천만 원입니다. 평균 4억 7천과 중위값 2억 4천, 이 둘 사이가 2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자산 양극화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평균만 보면 다들 5억쯤 가지고 있구나 싶지만 실제로는 절반의 가구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제 빌딩에 한 층씩 입주시켜 보겠습니다. 1층, 순자산 0원에서 1억 사이. 한국 가구의 하위 30%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바닥입니다. 가장 아래 10%, 그러니까 1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마이너스 771만 원입니다.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통장에 모인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큰 빌딩 입구도 못 들어온 가구가 한국에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2층, 순자산 1억에서 3억 사이. 흔히들 1억 모으는 게 첫 관문이라고 하는데 통계가 그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순자산 1억이 한국에서 하위 30%를 탈출하는 선입니다. 1억을 넘기는 순간 자산 빌딩의 1층을 벗어나 2층으로 올라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놀라실 겁니다. 한국 가구의 57%, 그러니까 절반이 훌쩍 넘는 가구가 아직 순자산 3억 미만에 머물러 있습니다. 1층과 2층, 이 두 칸 안에 한국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3층, 순자산 3억에서 5억 사이. 여기가 바로 평균 가구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앞서 본 평균 순자산 4억 7천이 정확히 2층의 한 가운데입니다. 2층 가구들의 살림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산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묶여 있다는 것.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은 생각보다 얇고 자산 명세서의 큰 글씨는 거의 다 부동산입니다. 집은 있는데 통장은 비었다. 3층 가구의 가장 흔한 풍경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국 가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1층, 2층, 3층입니다. 본인이 어디쯤 계신지 머릿속에 한 칸 정해두셨을 겁니다. 아, 나는 2층 끝자락쯤 되겠구나, 또는 3층 평균 근처구나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층부터는 아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번 통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단서 하나가 바로 4층과 5층 사이에서 발견됩니다. 자,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자리입니다. 가장 두꺼운 허리, 가장 평범한 풍경. 그런데 여기서부터 풍경이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4층은 순자산 5억에서 7억 사이입니다. 통계청이 한국 가구를 10줄로 세웠을 때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 이 4분위의 평균 순자산이 약 4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단순합니다. 부동산 한 채에 금융자산 1억 안팎, 차 한 대, 아이 하나, 매달 카드값 맞고 학원비 보내고
명절에 양가 봉투 챙기면 통장은 그대로. 그러나 빚이 줄고 집값이 조금 오르고 적금 만기가 돌아오면서 자산이 천천히 자랍니다. 한국 사회가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자리 바로 여기입니다. 5층으로 한 칸 올라가 보겠습니다. 순자산 7억에서 10억. 5분이 진입 직전 구간입니다. 풍경이 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산이 조금 더 두꺼워지고 부동산 옆에 금융자산이 살짝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칸 올라가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통계가 한 줄로 보여줍니다. 4분위 평균이 약 4억 7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로 위 5분위 평균이 약 15억입니다. 한 칸 올라갔을 뿐인데 자산이 3배 가까이 뜁니다. 한층 올라가는 계단이 갑자기 절벽으로 바뀝니다. 4층에서 5층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천장 아래에 한국 가구의 대부분이 모여 있고 천장을 뚫고 올라간 사람들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자산 격차가 단숨에 벌어집니다. 이게 한국 자산 분포의 첫 번째 절벽입니다. 6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자산 10억 진입선입니다. 정확히는 10억 5천에서 11억 사이가 상위 10%로 들어가는 문턱이고 한국 가구의 약 11.8%만 2층 이상에 살고 있습니다. 100가구 중 12가구. 친척 모임을 떠올려 보세요. 명절에 모이는 일가 친척 중에 2층에 도달한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한 비율입니다. 5층 위로 올라가는 게 그만큼 좁은 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분류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 한 줄짜리 통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30대만 자산이 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0대만 자산이 줄었습니다. 다른 모든 연령대는 늘었습니다. 2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 이상도 평균 자산이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30대만 평균 자산이 3억 5,958만 원, 전년 대비 0.6% 줄었습니다. 0.6%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건 한 세대가 통째로 한 해 동안 한 발도 못 나갔다는 겁니다. 오히려 뒤로 한 발 밀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7.9% 올랐습니다. 14억 8,890만 원. 30대가 따라잡기에는 너무 멀어진 자리입니다. 30대 저축액은 6,989만 원, 1.3% 줄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쉬어씀 인구가 33만 4천 명.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30대 실업자도 19.5% 늘었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집값이 뛰고 저축은 빠지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30대를 짓눌렀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30대인데 작년에 자산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한 세대 전체가 같은 자리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노력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집값이 한 해에 17.9% 뛰는 시장에서 월급으로 그 격차를 따라잡는 건 산수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옆 사람과 비교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비교해야 한다면 작년의 자기 자신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0.6% 뒤로 밀린 게 보통의 30대였다는 사실이 어쩌면 가장 큰 위안일지도 모릅니다. 자, 다시 빌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층은 한국의 두꺼운 허리, 5층은 한 칸 올라가려다 절벽을 만나는 자리, 6층은 100가구 중 12가구만 도달한 상위 10% 문턱. 이 세 층을 통과하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한 칸 올라가는 게 어려운 건 당신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4층에서 5층 사이에 자산이 3배 뛰는 절벽이 있고 그 절벽이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벽 위, 진짜 상위 10% 위의 세계는 얼마나 다를까요? 한국 부자의 절반 가까이가 한 동네에 모여 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강남 3구 45.5%. 이 한 줄이 7층과 8층의 풍경을 단번에 보여줍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자리를 직접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7층입니다. 순자산 10억에서 33억 사이.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상위 10%의 본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2층의 평균 순자산이 2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안에서도 격차가 꽤 큽니다. 10억 갓 넘긴 가구와 30억 가까이 가진 가구가 같은 층에 묶여 있으니까요. 7층 가구의 모습은 보통 이렇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의 아파트 한 채, 시세는 10억대 중후반, 거기에 금융자산 2에서 3억 정도, 자녀 사교육비 빠지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8층, 순자산 33억 이상부터가 한국 상위 1% 영역으로 추정됩니다. 그 위로 100억 넘는 고자산가가 약 2만 9천 명, 300억 넘는 초고자산가가 약 1만 명 있습니다. 한국 인구 5천만 명 중에 300억 부자가 1만 명이라는 거죠. 0.02%입니다. 이쯤 되면 같은 나라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거리감이 생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위 10%, 그러니까 7층과 8층에 있는 가구들이 한국 전체 순자산의 46.1%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이 모인 방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방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합친 다음에 그중 절반 가까이를 위에서 10명이 가져갑니다. 나머지 90명이 절반을 나눠 가지는 구조죠. 이 46.1%라는 숫자는 통계청이 2012년에 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자산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해,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그럼 진짜 부자, 그러니까 금융자산만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한국에 이런 부자가 약 46만 명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0.9%죠. 이 0.9%가 한국 가계 금융자산의 5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이 61억 원 정도입니다. 부동산은 별도이고 통장과 주식 같은 금융자산만 그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이 사는 동네 70.4%가 수도권에 있고 그 중에서도 강남 3구에만 45.5%가 몰려 있습니다. 한국 부자 2명 중에 1명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부가 어떻게 압축되어 있는지 한 줄로 보여주는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의 자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상위 10%는 평균 21억을 가지고 있고 부자 1명당 금융자산만 6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서 자산이 많은 60대, 70대 분들조차 매달 빠듯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실까요?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가진 분들도 노후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스터리의 진짜 단서가 나옵니다. 한국 가구가 가진 자산의 75.8%가 부동산입니다. 거의 4분의 3이 집과 땅에 묶여 있다는 뜻이죠. 미국은 이 비율이 32%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미국의 2배가 넘습니다. 일본도 36%, 영국도 51% 정도인데 한국만 유독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5%,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까요? 그것도 좀 특이합니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에서 현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6.3%입니다. 통장에 그냥 묶여있는 돈이라는 뜻이죠. 이 비중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2020년에 43%였는데 지금은 46%까지 왔습니다. 미국은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56%인데 한국은 24%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 가구는 자산의 75%를 부동산에 박아놓고 나머지의 절반은 통장에 잠재워두고 있다는 겁니다.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내는 자산은 의외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산 총액은 21억인데 매달 손해주는 돈은 200만 원 남짓인 가구가 수두룩합니다. 7층, 8층에 살고 있는데도 매달은 빠듯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국 자산 등급표의 표면입니다. 1층부터 8층까지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따로 있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숫자 한 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36.1%, OECD 회원국 중에 1위입니다. 자산 총량으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노인 셋 중 한 명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8층까지 다 본 분들은 이쯤에서 직감하실 겁니다. 이 등급표가 진짜 부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 기준은 다른 데 있구나. 그 정답,
다음 파트에서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가구를 8개 층의 빌딩에 입주시켜 봤습니다. 1층 마이너스 가구부터 8층 33억 이상까지 컷오프와 라이프 스타일을 차례로 짚었고 4층과 5층 사이에 자산 절벽도 봤고 8층 위로 솟구치는 강남 3구의 그림자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자산이 그렇게 많다는데 왜 주변 어른들은 다들 빠듯하다고 할까요? 왜 부동산 한 채 쥐고 있는 60대 친척은 매달 통장이 비어간다고 한숨을 쉴까요? 이 의문이 바로 오늘 영상의 진짜 정답으로 가는 마지막 단서입니다. 그 단서는 부끄럽지만 한 줄의 통계에 또렷이 박혀 있습니다. 한국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처분 가능 소득 기준 빈곤율 36.1%, OECD 평균이 14.2%인데 우리는 그 2배 반입니다. OECD 회원국 중 1위. 자산 등급표에서는 한국이 평균 순자산 4억 7천만 원의 나라로 보였는데 노후 빈곤율에서는 회원국 1위라는 말이 됩니다. 이 두 숫자가 같은 나라의 통계가 맞나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볼 만합니다. 같은 나라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산이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정답을 받겠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부자를 가르는 기준은 통장에 적힌 총액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즉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자산 부자, 현금 거지의 나라. 이 한 줄이 36.1%라는 부끄러운 숫자의 정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이미 파트 3에서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가구 자산의 75.8%가 부동산입니다. 미국은 32%입니다. 우리 자산의 4분의 3이 매달 한 푼도 안 낳는 벽돌과 콘크리트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60세 이상 평균 자산은 6억대까지 올라가지만 그 6억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집 한 채라면 매일 잠은 그 집에서 자도 매달 통장에는 연금 몇십만 원만 들어옵니다. 자산은 8층인데 현금 흐름은 1층인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매달 얼마가 들어와야 노후가 빠듯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연구원 부가조사가 나름 객관적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부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98만 1,000원, 최소 생활비는 월 216만 6천원, 1인 가구 적정 생활비는 월 197만 6천원입니다. 적정과 최소의 차이가 약 82만 원. 이 한 칸이 빠듯한 노후와 여유로운 노후를 가르는 실질 경계선입니다. 여기서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200만 원이면 빠듯하고 통장이 5억이어도 매달 400만 원이 들어오면 여유롭습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매달 200만 원이면 빠듯합니다. 통장이 5억이어도 매달 400만 원이면 여유롭습니다. 자산 총액이 2배 차이 나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2배 적으면 노후의 풍경이 정반대로 뒤집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생 익숙해진 자산 등급표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진짜 부자의 자리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니 두 분의 60대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통계 안에 머무는 시나리오로만 그리겠습니다. 먼저 A씨, 60대 부부입니다. 강남에 자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시세는 약 15억 원, 금융자산은 1억 정도, 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순자산만 보면 16억, 누가 봐도 8층입니다. 그런데 매달 부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과 약간의 사적연금을 더해 약 180만 원입니다. 부부 최소 생활비 217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자산은 8층인데 매달 풍경은 빠듯합니다. 외식 한 번, 손주 용돈 한 번이 부담이 됩니다. 다음 B씨 부부입니다. 같은 60대인데 수도권 외곽의 시세 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작은 상가 하나에서 월세 2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부부 국민연금을 합치면 매달 통장에 약 400만 원이 꽂힙니다. 순자산은 약 8억, A씨의 절반입니다. 등급표 기준으로는 B씨가 분명히 아래층입니다. 그런데 매달의 풍경은 정반대입니다. 적정 생활비 298만 원을 넉넉히 넘기고도 여유가 남습니다. 손주에게 용돈도 줄 수 있고
가끔 부부 여행도 갑니다. 같은 60대, 동일 자산층이 아닌데도 결론이 또렷합니다. 자산 총액이 더 많은 A씨가 빠듯하고 자산 총액이 절반인 B씨가 여유롭습니다. 자산 등급은 표면이고 진짜 등급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뺀 숫자가 우리가 평생 들어온 순자산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에서 매달 나가는 돈을 뺀 숫자가 진짜 의미의 등급, 즉 현금 흐름입니다. 여기서 오해 한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A씨를 탓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A씨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 자산을 모은다는 말은 거의 자동으로 부동산 한 채를 산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했고 가장 많이 올랐고 주변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자산보다 부동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그러면 또 부동산이 오르는 구조였습니다. 한 세대가 그 흐름 위에 올라타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A씨의 16억은 그 시대를 성실히 살아낸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한 채에 자산이 너무 압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바꿀 길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안을 들여다보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24%입니다. 미국은 56.1%입니다. 미국 가계는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이나 펀드 같은 매달 배당을 낳을 수 있는 자산에 두는 반면 한국 가계는 금융자산조차 현금과 예금에 묶어둡니다. 한국 가계 금융자산 중 현금 예금 비중은 46.3%, 2020년 43.4%에서 오히려 늘었습니다. 부동산의 75.8%를 묶고 남은 24.2%의 금융자산 중 절반은 또 현금과 예금에 묶입니다. 매달 돈을 낳는 거위가 자랄 자리가 너무 좁았던 것입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적 자산 형성 경로의 결과입니다.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인 자산 보관소였던 시대, 금융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쌓이지 못했던 시대, 노후를 준비할 만큼 연금 제도가 무르익기 전 은퇴를 맞이한 세대, 이 세 가지가 겹친 결과가 오늘의 36.1%입니다. 누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누가 욕심을 부려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자산이 한 곳에 몰리도록 설계된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을 다시 한번 또렷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산 등급표 위에 새로운 등급표 한 장을 더 얹어야 합니다. 첫 번째 등급표는 우리가 이미 본 8층급 빌딩입니다. 통장에 얼마, 부동산에 얼마, 빚이 얼마 다 더하고 빼서 4억 7천이면 평균, 11억이면 상위 10%, 33억이면 상위 1%. 이건 표면 등급입니다. 두 번째 등급표는 매달의 빌딩입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 매달 나가는 돈, 그 차액이 얼마인가? 부부 217만 원이면 최소 라인, 298만 원이면 적정 라인, 그 위로 갈수록 여유 라인. 이게 진짜 등급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머릿속이 살짝 복잡해지셨을 겁니다. 내가 자산 등급표에서 본 4층은 4층인데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다시 계산하면 어디쯤일까? 내 부모님은 자산 등급으로는 6층인데 현금 흐름으로는 몇 층일까? 이 질문이 떠오르셨다면 이미 오늘 영상의 핵심을 잡으신 겁니다. 통장 잔고 한 줄로 본인을 평가하지 않고 매달의 흐름이라는 두 번째 잣대를 손에 쥐신 셈이니까요. 70대 중반의 한 시청자가 비슷한 영상 댓글에 적어둔 한 줄이 있습니다. 연금 외에 매달 약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있어 노후가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적정 생활비 298만 원에 1.7배쯤 되는 수준입니다. 자산 몇 억이라는 자랑이 아니라 매달 얼마라는 한 줄이 진짜 노후의 풍경을 결정한다는 살아있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에는 다른 시청자들의 공감 표시가 100단위로 쌓였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듣고 싶었던 답이 이 한 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자산 등급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가는데 자산이 3배 필요하다는 잔인한 절벽 앞에서 우리가 진짜로 풀어야 할 문제는 통장에 얼마를 더 채울까가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이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숙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을 위해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한국자산 8개 층 등급에서
본인이 몇 층에 살고 있는지. 둘째, 4층에서 5층으로 한 칸 올라가는데 자산이 거의 3배 가까이 뛴다는 보이지 않는 절벽이 있다는 것. 셋째, 30대만 자산이 줄어들고 한국 부자의 45.5%가 강남 3구에 몰려있다는 사실은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결과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진짜 부자를 가르는 기준은 통장에 찍힌 자산 총액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라는 것. 이 4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끝나면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첫째, 본인 순자산을 점검할 때 총액만 보지 마시고 그 옆에 매달 들어오는 돈 빼기, 매달 나가는 돈을 함께 적어보세요. 이게 진짜 본인의 등급입니다. 둘째, 자산이 부동산 한 채에 압축돼 있다면 노후 진입 전에 그 일부를 매달 돈을 낳는 자산, 그러니까 월세형 부동산이나 배당주, 연금 같은 현금 흐름 자산으로 옮겨가는 그림을 미리 그려보세요.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5년, 10년에 걸쳐 천천히 옮기는 설계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지금 30대시라면 자산 절대액에 매이지 마시고 월 저축률과 첫 1억을 목표로 두세요. 이 영상의 레퍼런스가 됐던 한 영상의 댓글 1위가 진짜 1억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였습니다. 1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매달 돈을 낳는 현금 흐름 자산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입장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층마다 다 힘들고 다 시간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7층에서 8층을 넘보는 사람도 똑같이 숨이 찹니다. 그러니 본인 속도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한 60대 시청자분이 남기신 한 줄이 제가 오늘 끝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연금 외에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오면 노후가 편안합니다. 그 한 줄이 우리가 닿을 수 있는 진짜 8층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댓글에 본인이 1층부터 8층 중 몇 층인지,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대략 얼마인지 한 줄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시청자 케이스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편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반값에도 세입자가 안 들어옵니다. 한때 맛집을 쫓아내던 그 건물주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경기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2024년 폐업한 자영업자는 100만 명, 서울 상가 경매 낙찰가율은 6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대출로 건물을 사서 이자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던 구조가 스스로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건물주가 이긴 게 아니라 버티고 있을 뿐인 시대. 그 안에서 지금 누가 진짜 위험한지 끝까지 보시면 보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영업자분은 얼마 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서울 5호동 골목 상가에 들어가 있던 가게인데요. 원래 월세가 250만 원이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자리를 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얘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절반인 125만 원까지 내렸는데도 1년이 넘도록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반값인데도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골목에서 자리 하나 나면 권리금부터 먼저 붙던 상권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동네를 걷다 보면 느끼시죠? 저 가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님이 줄 서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임대문의 현수막 한 장만 걸려 있습니다. 편의점이 석 달 만에 간판을 내리고 오래된 식당 자리가 몇 달째 셔터를 안 올립니다. 권리금이 붙던 자리에 이제는 보증금 인하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이게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숫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중 절반은 사업 부진,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접은 경우입니다.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3 중 하나가 비어있다는 13.4%까지 올라갔고 세종시는 무려 25 중 4시 비어있다는 25.7%로 전국 1위를 찍었습니다. 한 블록을 걸으면 4집 중 한 집에 불이 꺼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균형을 잡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팬데믹 정점의 공실률이 40%까지 찍혔던 명동은 지금 8.2%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권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살아남는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살아남는 자리와 버려지는 자리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거리는 1년 안에 공실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동안 어떤 거리는 반값에도 임차인이 안 들어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상황을 그냥 경기 탓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불황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금리가 올라서. 그런데 이건 경기 탓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값에도 세입자가 안 들어올 정도로 공실이 쌓였으면 임대료는 당연히 더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시장 원리대로라면 공급이 남아돌 때 가격은 떨어져야 맞습니다. 그래야 거래가 다시 붙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공실은 이렇게 쌓이는데 왜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을까요?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실이 이 정도로 쌓이면 임대료가 내려가야 정상 아닐까요?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는 게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상가는 비어있는데 임대료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려면 건물주의 가계부를 열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자기 돈으로 통째로 샀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대부분은 은행 대출을 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낸 월세로 갚아왔습니다. 건물주의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월세로 갚아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건물값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반으로 깎으면 당장 은행에 낼 이자가 부족해집니다. 차라리 공실로 1년 버티면서 시세는 아직 250만 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빈 채로 두는 게 깎아주는 것보다 덜 아픈 선택. 이게 임대료 하방 경직성의 진짜 정체입니다. 공실이 나도 가격은 엘리베이터처럼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규모를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국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잔액은 361조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꼬마 빌딩과 상가, 오피스텔에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짓기 전에 빌려주는 단기 다리돈, 브릿지론 연체율은 17%를 넘었고 본 PF 연체율은 2023년 0.96%에서 2025년 2.60%까지 뛰었습니다. 2년 사이에 2.7배가 된 겁니다. 숫자가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자를 제때 못 갚는 대출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건물주들은 왜 그 비싼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산 건가요? 과거엔 공식이 단순했습니다. 은행이 건물값의 70%까지 빌려줬고 남은 30%만 있으면 건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낸 월세로 이자를 내고 건물값은 해마다 올랐습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이 월세로 대출 이자만 내면 건물값 상승분은 고스란히 내 자산이 되는 구조. 이게 간물주 신화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2025년에 무너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상가와 오피스텔 대출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낮췄습니다. 70에서 40으로 반토막 난 겁니다. 신규 대출의 상환여력 기준도 1.3에서 1.4배로 강화됐습니다. 1.3에서 1.4배만큼 임대 수익이 나와야 승인된다는 뜻입니다. 새로 사기도, 기존 대출을 갈아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70%를 꽉 채워 대출받은 건물주들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만 월 수백만 원씩 나가는데 세입자는 폐업했고 새 세입자는 반값에도 안 들어옵니다. 버티려 해도 은행 이자는 한 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영업자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건물주님이 월세 깎자는 얘기엔 절대 응답을 안 하시는데 대출 갈아탔다는 얘기는 요즘 3번이나 들었다고요. 이게 오늘 상가가 빈 채로 남아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건물주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대출이자를 세입자 월세로 갚던 구조에서 세입자를 잃고 혼자 남은 것뿐입니다. 세입자가 낸 월세가 은행으로 바로 흘러가는 파이프라인이었는데 그게 끊기자 건물주 자신이 그 구멍을 몸으로 막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자 하나가 아닙니다. 건물주를 양쪽에서 조르는 두 번째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건보료입니다. 먼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70%를 기준으로 매년 매겨집니다. 즉 10억짜리 건물이면 7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건물값이 오를 때는 세금도 같이 올라가는데 공시가격은 한 번 오르면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공실이 들고 월세가 반값으로 떨어져도 세금 보지서는 작년 수준 그대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소규모 건물주는 대부분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상가, 토지, 공시지가 합산이 80억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꼬마 빌딩 건물주는 재산세까지만 냅니다. 그래서 부담이 적을 것 같지만 진짜 무서운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보료입니다. 건물주 대부분은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매깁니다. 임대소득이 1억만 발생해도 건보료가 다시 조정됩니다. 건물값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 월세가 반값이 되어도 건보료는 그대로 나옵니다. 버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건물주도 누수 걱정에 방점 모릅니다. 그러면 건물주만 억울한 거 아니냐고요? 지금부터가 반전입니다. 건물주만 눌리는 게 아닙니다. 세입자도 똑같이 눌리고 있습니다. 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매출의 7.8%입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3%가 더해집니다. 회칙 기준으로 매출 대비 총 플랫폼 수수료는 16.9%에서 29.3%까지 빠져나갑니다. 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배달비는 한 건당 1,900원에서 3,400원입니다. 할증이 붙으면 배달비가 중개 수수료보다 커지는 역전까지 벌어집니다. 세입자는 손님을 배달앱에 뺏기고 건물주는 세금과 건보료에 뺏깁니다. 한 지갑을 양쪽에서 터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0.1%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역신장입니다. 대형마트는 무려 18.8%가 빠졌습니다. 손님이 오프라인 상가로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편의점도 약 5년 만에 역신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판에서 임대료와 수수료는 그대로 걷어가니 세입자가 남기면 건물주가 떼고 건물주가 떼면 세입자가 문을 닫는 공멸 구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악인으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기계적 추심만 강조되던 구조에서는 반론 자체가 설 자리가 없었을 뿐입니다. 건물주도 자영업자도 배달 라이더도 같은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안 내리고 버티기로 일관한 결과 이제는 건물 자체의 값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상가 경매장 낙찰가율을 한번 보시죠. 2022년만 해도 119.4%였습니다. 감정가 10억짜리가 경매장에서 11억 9천에 팔리던 시절입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던 거죠. 그런데 2023년 99%로 떨어지더니 2025년에는 65%까지 주저앉았습니다. 10억짜리가 6억 5천에도 겨우 팔린다는 뜻입니다. 불과 3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물건 숫자입니다. 서울 상가 경매 진행 건수가 2025년에 10년 만에 3,000건을 돌파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사려는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개별 사례는 더 참혹합니다. 경기 시흥 근린상가 한 건은 낙찰가율이 9.8%까지 내려갔습니다. 감정가 6억 3천짜리가 6천만 원대에 넘어간 겁니다. 송파 문정동 건물은 9차 유찰 끝에 감정가의 15%, 3,9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서울 송파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포스터에 붙일 만한 문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이긴 게 아닙니다.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꼬마 빌딩 시장은 어떨까요? 한때 간물주 소리 듣던 그 시장입니다. 서울 중소형 빌딩 거래액이 2021년 약 22조 원이었는데 2023년에 8조 원으로 반토막 났다가 2024년 12조 4천억 원까지 일부 회복했습니다. 이상한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평당 거래 가격은 오히려 17.5% 올랐다는 겁니다. 거래는 반토막인데 값은 올랐다. 팔리는 물건만 팔린다는 뜻입니다. 강남 같은 목 좋은 자리만 거래되고 나머지는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똘똘한 한 채로 쏠리고 나머지는 통째로 버려지는 양극화입니다. 10억에 샀던 건물이 경매장에서 6억에도 안 팔리는 시대. 값을 끝까지 버티던 사람이 먼저 출구를 잃는 상황. 이게 지금 한국 상가시장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 일본을 한번 보시죠. 일본 총무성과 민간조사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의 약 43%가 소멸 위기로 분류됐습니다. 홋카이도 유바리시는 석탄 산업이 무너진 뒤 2007년 재정 파탄을 선언했고
삼정가 전체가 셔터를 내린 유령거리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빠져나간 겁니다. 한국도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일본이 먼저 지나간 길을 더 빠른 속도로 뒤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비어가는 상가는 경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라지는 나라의 풍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세입자, 예비 투자자, 기존 건물주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절망만 남기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번호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입니다.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의 월세를 내려주면 깎아준 금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직접 빼줍니다. 이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입자 입장에서 협상카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사장님, 그냥 깎아달라가 아니라 깎아주시면 그중 70%는 세금에서 돌려받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도 실익이 있는 제한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상생협약을 맺은 건물주에게 건물 보수, 안전점검 명목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모르면 못 씁니다. 두 번째,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는 용도 변경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바꾸는 건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가능합니다. 1층 공실 상가를 원룸으로 돌리는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실로 버티면서 세금만 내는 것보다 주거 수요가 있는 동네라면 용도를 바꿔 월세를 다시 받는 게 낫습니다. 건물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네 1층이 비어서 우범화되는 걸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낙찰가율 65%라는 숫자를 신호로 읽으세요. 꼬마 빌딩을 사려고 알아보던 분이라면 지금이 싸게 주었다는 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하나 더 보셔야 합니다. 서울 꼬마 빌딩 거래 중 강남구 비중이 16%까지 올라왔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돈은 강남으로만 쏠리고 그 바깥은 평단가가 오르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자영업자 비중 23.2%, OECD 38개국 중 7위입니다. 평균은 16.6%이고요. 한국은행은 약 175만 명이 과잉 공급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임차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지 않는 것도 전략입니다. 낙찰가율 65%는 바닥 신호가 아니라 아직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고민 중이라면 똑같은 과잉 업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업종 전환을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이 세 가지는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도 하나로 묶입니다. 제도를 알고 협상하라. 버티지 말고 방향을 바꿔라. 움직이지 않는 것도 결정이다. 세입자에게도, 건물주에게도, 투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건물주의 몰락은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닙니다. 대출로 건물을 사고 임대료는 못 내리고 손님은 온라인으로 떠나고 인구는 줄어드는 네 가지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온 구조 문제입니다. 세입자도, 건물주도, 예비 투자자도 같은 파도 위에 있습니다. 누가 이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긴 줄 알았던 쪽이 먼저 출구를 잃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방향을 바꾸느냐입니다. 여러분, 동네 상가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반값에도 공실인지 아니면 버티는 가게가 남아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파도 속에서 지금 살아남는 상권의 공통점을 다뤄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